정리를 하면 물가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다들 우리가 물가 얘기할 때 스티키, 끈적끈적하고 잘 안 빠질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아직은 정설이지만 생각보다 좀 더 드라마틱하게 빠질 개연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너무 물가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딱 결론 얘기하면은 물가가 잘 잡힐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죠. 일단 물가 얘기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한국 물가 발표됐는데 2%대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저 작은 고객들한테는 이미 다 커뮤니케이션 끝냈어요. 미리. 뭔 말이냐면은 하반기에는 물가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라는 걸 제 견해를 말씀 좀 드렸는데 제가 이제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죠. 일단은 이제 한국 물가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미국 물가를 얘기를 해야만이 한국 물가는 거의 연동이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미국 물가를 갖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이제 우리 CPI 소비자 물가를 얘기하는데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게 PPI 생산자 물가죠. 통상적으로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는 같이 가는데 근데 PPI가 선행으로 한 두세 달 먼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 향배를 보려고 하면 PPI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미국 생산자 물가인데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5월달 기준으로 지난 2020년 12월 이후에 가장 낮게 1.1%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작년 3월달 11.1에서 드라마틱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선행하네요. 예,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1개월 연속 PPI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PPI가 떨어지면 시차를 두고 CPI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직전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CPI가 다시 6월달 수치가 발표할 건데 5월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마 이제 웅달 책방 보시는 정도면 워낙에 매크로에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은 명목 물가는 여기 헤드라인 CPI입니다. 명목 물가는 쫙 한 거의 10% 육박했던 게 쭉 빠져서 4.0까지 빠졌는데 지금 현재 일반 이제 가장 좀 걱정거리가 뭐냐면은 핵심 물가, 근원 물가가 아직 큰 폭으로 안 빠지고 있는 게 일반적 걱정이잖아요. 현재 코어 CPI 핵심 물가가 5.3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난 12달 걸 보시면 여기 명목 물가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쫙 내려와서 4%까지 내려왔는데 코어 CPI 같은 경우 한 6%대에서 한 1% 채 안 빠졌죠. 그러니까 안 빠져서 결론은 우리가 물가 전망하고 제일 걱정하는 분이 핵심 물가가 안 빠졌어. 핵심 물가가 안 빠지니까 연준이가 여전히 호키시하게 매파적으로 아직 브레이크를 더 잡으려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핵심 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명목 물가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로 더 내려갈 것 같은데 핵심 물가 방향을 좀 더 예측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물가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 핵심 물가가 이게 미국의 핵심 물가는 코어 CPI인데 코어 CPI 지금 5.3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한 6% 초반대 같은 게 별로 안 빠졌어요. 자, 그러면 코어 CPI가 왜 안 빠졌냐면은 영어로 쉘터 때문입니다. 주거비. 주거비인데 제가 이게 한글 번역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문자를 그대로 들고 왔는데 한번 보실게요. 지금 여기 쉘터 주거 부분이 미국 코어 CPI의 무려 43%를 점유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코어 CPI의 향배의 거의 한 절반에 가까운 게 쉘터 부분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건데 보시면 쉘터 한번 볼게요. 주거 부분이 어떻게 해요? 많이 올랐네요. 이제 조금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 그림에서 쉘터 부분은 별로 아직 확실히 안 떨어졌죠. 그러니까 얘가 안 떨어지니까 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반면 쉘터 부분을 제외한 코어 CPI를 안 볼까요? 보시면 밑에 검사 드라마틱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와, 4 밑으로 내려왔네요. 네, 맞습니다. 드라마틱하게 빠졌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코어 CPI가 안 떨어지는 쉘터고 만약 얘가 떨어지면 전체 CPI는 확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다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쉘터 주거 부분 한번 볼게요. 주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것들. 자, 주거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관련돼 있는 건데 부동산 관련은 일반적으로 후행지표입니다. 후행지표인데 그러면 쉘터 부분에
주거비는 뭐와 연동되어 있냐면은 보시면은 미국의 부동산 가격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모든 자료가 다양한 글로벌 독립 서치 자료입니다. 참고로 일반에서 이 웅달 책방 아니면 볼 수 없는 자료입니다. 네, 사실 이게 몇 천만짜리 자료입니다. 네. 예, 그래서 참고로 이 자료는 알파인 매크로라는 캐나다의 독립 서치 회사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이제 알파인 매크로에서 지금 현재 요 색깔은 S&P 500의 케이스틸러 홈 집값 인덱스인데 최근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모델로 추정하기에는 더 떨어지고 있죠. 과거에 잘 설명했는데 이게 좀 더 떨어질 것 같다 보니까 결국은 이미 많이 빠졌는데 더 빠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이 S&P 500의 집값 인덱스를 보였냐면은 집값 인덱스가 쉘터 부문 CPI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네. 자, 볼게요. 요 파란 색깔 보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엄청 꺾여 내려왔잖아요. 네. 근데 CPI 중에서 이게 그 렌트 쪽의 CPI는 이제 이렇게 살짝 아직 이제 돌았었죠. 근데 과거 예를 보면은 이 집값이 빠지면 쉘터 CPI 같이 연동해서 빠진다. 네. 근데 집값이 명확히 빠져 있는데 이제 돌아서고 있다. 그럼 네. 결론은 이렇게 내려간다. 그래서 우리가 쉘터 CPI를 두 가지로 할 수 있죠. 그냥 임대인들의 렌트비로 할 수 있고 또 자가를 가진 분들이 또 임대로 환산한 거거든요. 둘 다 모두 다 이제 고개를 돌아서기 시작했는데 과거 예를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꺾이면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어떤 렌트나 집값이 같이 이렇게 쿨링되면은 좀 표현이 과한데 코어 CPI가 떨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뭐라 했죠? Just a matter of time이래. 시간 문제다. 네. 예. 생각보다 굉장히 굉장히 빠르게 떨어질 수 있어요. 드라마틱하게 빠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미국의 핵심 CPI가 제일 관건인데 안 떨어지고 있는데 핵심 CPI에 왜 안 떨어지냐를 보니까 쉘터 부분이 한 43%를 점유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이미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 쉘터 CPI를 봐야 되는데 쉘터 CPI는 미국의 부동산의 후행 지표더라. 근데 미국의 부동산은 이미 많이 꺾여 내려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쉘터 CPI도 후행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좀 물가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해야 되니까. 자, 추가적으로 방금 이제 그 부분 얘기했는데 추가적으로 또 우리가 요즘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얘기하면 노동 부분 얘기하죠. 그러니까 웨이지 그로스가 아직 안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분명히 그 다음에 만약 설명 안 되면 댓글로 하실 것 같아서 고용시장. 이제 고용시장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고용시장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 중소기업들의 어떤 센티멘트를 조사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어떤 그 고용,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창출의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에 창출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비즈니스의 센티멘트가 어떤지가 실제로 고용의 선행지표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여기가 NFIB라는 게 뭐 중소기업 협회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중소기업들이 향후에 고용을 하고자 하는 플랜인데 네. 이거와 미국의 그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예요. 네. 과거에 보면 이거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죠. 네. 늘어가면 같이 가요. 근데 최근에 중소기업들이 고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노동지표가 스트롱이 나오지만 어떻게? 꺾일 것이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이 급여 플랜, 그러니까 그 급여 인상이나 이런 걸로 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좀 꺾여 내려가고 있죠. 급여를 좀 많이 좀 인상폭이 둔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컴펜세이션 이게 보수거든요. 급여가 더 시차를 두고 꺾일 거다. 네. 그리고 연준이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는 PC, 핵심 PC, 이 연준이 가장 물가 지표로 바라보는 건데 이것은 뭐에 과거에 보면 연동되어 있었냐면은 중소기업들의 물건 가격 정책 네. 올릴 거냐 내릴 거냐인데 이거와 같이 이렇게 연동돼서 갔는데 최근에 보면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물가 올리겠다는 계획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죠. 그럼 결국 PC 아직 안 꺾였지만 앞으로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물가는 좀 추세가 좀 잡힐 것 같고 제가 여기서 하나 코멘트를 안 드렸는 게 깜빡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노동 부분도 그런 말씀 좀 드렸지만 또 하나의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의 그
연준의 그 머니터리 팔리시 통화 정책이 과거의 예를 보면은 한 여기도 적혀 있는데 이게 후행 지표입니다. 작동되려면 시차를 갖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어떤 시차를 갖고 있냐면 12개월에서 24개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쭉 하고 시작해서 1년 내지 한 2년 뒤에 효과가 쫙 이제 효과가 딱 나오는데 현재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된 게 이제 15개월 전이죠. 그런데 아직 거의 뭐 크게 딱 임팩이 딱 와닿지 않죠. 그러면 이걸 본다고 하면 이거 금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영향도 들어올 거니까 이게 물가를 고비를 쫙 지은 게 이제부터는 시집가는 좀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9개월 정도, 24개월로 본다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그 효과가 작동되기 시작한 시점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요게 이제 노동시장이 이제 여기 크랙이라고 하는데 이제 균열이 나기 시작해요. 보통 노동은 후행 지표입니다. 우리가 제가 홍달님한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실업률 고점은 경기 침체의 선행일 후행일까요? 후행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보통 실업률을 그럼 만약 리세션 여기가 리세션이라고 하면은 시작부터 끝이라고 하면 실업률은 여기가 거의 꼭지입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를 판단할 때는 사실은 소비가 전체 경제 70%를 점유하잖아요. 그럼 소비의 향배를 예측하는 게 미국 경제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소비의 향배를 보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노동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어야 소비를 하든 말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미국 경제를 보려고 하면 미국의 노동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미국 노동시장이 후행지표예요. 후행지표. 그렇기 때문에 미국 노동시장이 중요한데 일반 데이터는 후행지표라서 그럼 노동시장의 디렉션, 방향이 바뀌는지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향,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데 크게 두 가지로 보시겠어요. 제가 자료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미국의 실업률이 이렇게 계속 다운 가다가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는지. 참고로 실업률이 3.4까지 찍었다가 지금 3.7까지 왔거든요. 네. 그 우리가 바닥에서 0.5 이상 그 위로 상승하면 이제 추세대로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럴 땐 이제 경기 침체적으로 갈 여지가 높다는 거고 그 하나 보시고 두 번째는 Initial Job Claimless 초기 실업수당 건수가 있어요. 주간 단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돌아서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주간 단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거는 4주 이동 평균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이 4주 이동 평균 초기 실업수당권 제가 발음이 안 좋은데 언제부터 턴어라운드 되냐면 작년 10월 달부터 바닥 찍고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절대적으로 높은 레벨은 아닌데 이렇게 조금씩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표현이 그 자체입니다. 이제 약간 균열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되죠. 노동시장 다시 이제 그 물가로 돌아서서 얘기하면은 여기가 그 JOLT라는 이제 지표 중에서 퀼 레이쇼라는 게 있어요. 퀼 레이쇼라는 게 이제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레이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죠.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다는 뜻은 그만큼 갈 데가 줄어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안 하는 거죠. 그죠? 과거에도 보시면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가 웨이지 그로스거든요. 임금 상승률이 같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인다는 건 그만큼 기업이 임금의 주도권을 가져가고 급여를 낮추는 거고 지난 12여 년간은 계속 올라갔죠. 턴오버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는 급여 좋은데 점프해서 갖고 당연히 인건비가 올라갔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웨이지 그로스 부분도 이제 조금 꺾기 시작하는데 아마 더 꺾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 부분은 아까도 뭐 제가 PPI부터 좀 설명드리고 PPI도 이미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코어 CPI가 현재 관건인데 코어 CPI 부분도 쉘터가 관건인데 쉘터 부분도 여러 가지 데이터가 좀 많이 꺾여 내려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려가 잡힐 것 같고 그리고 노동 부분도 중소기업들이 부분도 이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물가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다들 우리가 물가 얘기할 때 스티키 끈적끈적하고 잘 안 빠질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되는 게 아직은 정설이지만 생각보다 좀 더 드라마틱하게 빠질 개연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너무 물가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는 걸까요, 연준이?
네, 그래서 연준이 근데 연준은 이런 거죠. 우리가 연준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연준은 지금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 주식시장 올라가는 건 불편하죠. 예, 연준은 주식시장 올라가는 게 불편한 거죠. 아무래도 이제 긴축의 효과라는 게 경제를 쿨링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연준이 전지전능하지 않고 항상 연준이 정책적 실수를 해서 결국은 경기 침체에 들어갔어요. 과거에. 근데 왜 그러냐면은 연준의 의사결정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looking forward 그러니까 앞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려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구나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연준 의사결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건 데이터 디펜던트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를 보고 물가도 확인하고 하는 의사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은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원래 자동차를 제대로 하려면 이 전면을 보고 운전해야 되는데 연준은 어떻게 한다? 이 사이드 미러를 보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라는 게 지난 1년부터 현재까지의 결과값이잖아요. 그 결과값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준이 이렇게 계속 호키시하게 얘기하는 게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를 갖고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50pp가 안 올라갈 여지도 있죠.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요, 대표님 다음 질문으로 하반기에 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또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그 경기 침체가 있다는 것도 이것도 좀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죠. 보통 글로벌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한국에서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하고 좀 느끼는 체감하고 좀 다를 겁니다. 한국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번에 하반기나 내년 초에 경기 침체가 없을 거라고 기대도 하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주식시장만 보면은.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 저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이코노미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계적인 이제 기관 투자가들을 열심히 좀 공부를 하고 저도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는 건데 리세션 전망을 하라고 하면은 영어로 캔슬된 게 아니라 리세션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포스트폰 경기 침체가 조금 뒤로 수년되었다는 게 일반적인 다수의 의견이라고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년 4분기 내지 내년 1, 4분기 정도로 경기 침체 시점을 보는 게 현재 주류 의견입니다. 예. 자 그러면 쭉 한번 정리해서 지금 하반기 매크로 한번 정리한 거 한번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현재 긴축 중이에요. 그죠? 지금 보면은 제가 연준의 연준 금리를 한번 그렸는데 연준 금리가 지금 현재 5.25잖아요. 네. 요 레벨이 언제냐면은 2007년 리만 사태 전 레벨이죠. 그러니까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 우리가 지금 당장은 작동은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정책 금리라는 건 경제의 브레이크거든요. 브레이크를 계속 지금 당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네. 단지 이제 이런 거죠. 브레이크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목이 이렇게 해서 쓰러진 데가 없다는 게 최근에 이제 뭐 여러 시장이 그런 건데 어쨌건 간에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경제 브레이크를 계속 크게 잡고 있고 만약에 7월 달에 25bp를 더 올리게 되면은 드디어 2000년 초반 이후에 가장 많이 긴축한 레벨이 되는 거죠.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경제의 컨트롤 타워가 계속 브레이크를 더 당기고 있다. 네. 잊지 마셔야 될 첫 번째 얘기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50bp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안 볼게요. 여기가 여기 날짜들입니다. 날짜들이고 연준 FOMC 미팅 날짜들이고 요거는 시장의 금리 선물에 반영되어 있는 이제 확률입니다. 보니까 제가 데이터 이거 업데이트 못했는데 사실 24일째가 아니라 이거 7월 3일자입니다. 네. 7월 3일째 예주고요. 여기가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여전히 50bp가 아니라 25bp 정도만 인상을 할 거라 보고 있고 이 인상한 이후에 동결하고 내년 초부터는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연말 정도에는 거의 4%까지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고 자 하반기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 저도 아까 처음에 했던 거와 좀 비슷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없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일정 부분 수년이 되었고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계속 좀 말씀 좀 더 이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즘은 좀 약간 식상한 느낌일 수도 있는데 미국 장단 금리 차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불가이를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특히나 많은 분들이 10년 국채금리 마이너스 2년 국채금리를 보시는데 좀 더 정확한 100%의 과거 지난 70년 동안에 100%의 정확도를 갖고 있는 거는 10년 국채금리 마이너스 3개월 금리예요. 자 볼게요. 빨간색으로 친 게 뭐냐면은 10년 국채금리 마이너스 3개월 국채 역전된 시점입니다. 네. 역전된 시점인데 보시면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다 경기 침체가 들어갔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들어갔고요. 심지어는 코로나 팬데믹 때도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100bp 이상 엄청나게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뭔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제조업 오늘 아침에 또 데이터가 발표되었는데 제조업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조업 PMI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PMI가 지금 46.9까지 떨어지고 있죠. 오늘 아침 발표는 좀 또 악화됐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고 요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 게 신규 주문인데 신규 주문 부분은 오늘 아침 좀 반등했는데 큰 그림에서 아직 계속 더 악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의 예를 보면은 경기 침체 국면 전에 보면 이렇게 모두 다 PMI가 50 아래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조업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미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왔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아직 경기 침체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통상적으로 이 정도 금리 인상하면 시차를 두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주식시장도 어려워지고 실물 경제도 어려워지는데 제조업이 어려워진 건 알겠는데 왜 전체 경제가 계속 안 떨어지죠?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직관적으로 해석해 드리면은 결국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영향 때문이다.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미국이 엄청난 현금 살포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들 금리를 올리면 원래는 대출 금리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데 미국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버퍼를 부여했기 네. 때문에 현재 버틸 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결론은 이게 계속 이렇게 금리 높게 유지가 되면 결국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의 좀 요 버퍼만큼의 요 줄어들 때까지가 좀 이연돼서 지금 네. 작동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향후에 좀 가장 크게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이런 거 생각해요. 크레딧 크런치.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좀 이따 제가 다 설명드리겠지만은 지금 가장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결국 크레딧 시장이 버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이 한번 볼게요. 저는 그 작년 연말부터 계속 보고 있는 게 이겁니다. 시니어 론 오피스 서베이, 오피니언 서베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미국의 이게 FOMC가 발표한 FRB가 발표하는 거고 FRB가 분기별로 조사하는 데이터인데 0 위로 갈수록 미국의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더 타이트하게 앞으로 기준을 하겠다는 의향을 보이는 거고 0 아래로 갈수록 대출의 기준을 완화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보면 이 경기 침체 전에 항상 이 스탠다드가 플러스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되죠. 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엄청나게 타이팅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앞으로 더 금리를 더 조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자금 시장의 금리를 조인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렇게 타이트닝 스탠다드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렇게 타이트닝 된 이후에 일정 부분 뒤에 경기 침체 들어갔어요. 네. 근데 아까 타이트닝 했는데 아직은 작동이 바로 옛날처럼 바로 작동이 안 되는 이유는 현금을 많이 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쪼이고 있으면 결국은 이렇게 시차를 두고 쪼이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시차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요 서베이 중에서 어떤 서베이가 있냐면은 은행의 조달 코스트 대비해서 대출 금리의 스프레드 차입니다. 네. 즉 은행이 앞으로 여러 가지로
부도율이 올라가거나 여러 가지 개인 파산들이 많아질 거 대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달 코스트보다 대출 금리를 이렇게 스프레드를 벌리겠죠. 그런데 보시면 이제는 경기 침체 전에 스프레드 이렇게 다 벌어졌죠. 네.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향후 경기의 리스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미국의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큰 회사, 작은 회사 모두 다 론에 대한 디맨드, 론의 수요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럼 뭐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직관적으로 보면은 경제가 불투명하면은 대출 일으켜서 사업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앞으로 경제가 좀 사업하는 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개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경제의 개인 투자자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거든요. 근데 론의 디맨드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과거의 전례를 보면 이렇게 경기 침체 전에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거리입니다. 네. 사실은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좀 선행지표 한번 볼게요. 선행지표를 한번 보면은 경기 선행지표들을 보면은 요 경기 침체 구간이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경기 침체 전에 다 먼저 꺾이잖아요. 네. 꺾이는데 지금 최근에 굉장히 큰 폭을 꺾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세히 12달을 보면은 115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표거든요. 경기 선행 지표상은 경기 침체가 왜 들어가는 거는 좀 시간 문제인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가 컨퍼런스 보드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이 자료 가지고 최근에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게 전년 동월 대비 계산인데 보면은 이렇게 여기 빨간 색깔은 경기 침체 시그널이고 여기는 요 정도 그러니까 0을 전년 동월 대비해서 0까지 온 레벨은 이제 워닝 수준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마이너스 4 아래로 떨어지고 있죠. 전년 동월 대비해서.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경기 침체 사인으로 해석을 합니다. 과거에 보면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 정도로 왔을 때 100%다 지난 20년 동안은 경침이 다 들어갔었죠.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 때도 해당돼요. 근데 이 정도 떨어졌는데 아직 경침이 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건 제가 쓴 자료가 아니고 컨퍼런스 보드에서 공적으로 만든 자료인데 미국의 LEI 경기선행지표는 향후 12달 안에 경기 침체가 들어갈 거를 지속적으로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기 선행 지표로 보더라도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는 걸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요 지표는 꼭 여러분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자, 이게 미국 연준의 대차대조표입니다. 연준 대차대조표인데 이렇게 연초에 작년 1년 동안 대차대표 쭉 줄어가다가 지난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도미노로 파산하면서 미국 정부 연준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유동성 공급을 해주죠. 은행에다가. 네. 근데 그게 드디어 일시로 늘었던 유동성 공급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네. 여기 추가로 들어갔던 게 계속 좀 줄어들어서 여기 보면은 베일아웃, 그러니까 구제금융이죠. 구제금융을 지난 이제 했던 것들이 결국 이제 한 석 달에 걸쳐서 다 해서 구제금융 때문에 추가로 발생했던 연준의 대체표 확대가 다 줄어들었다. 요거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예를 들면 우연찮게도 아마 이 시점부터가 주식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될 걸요.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유동성이 이제 좀 거의 이제 추가 유동성 공급이 끝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연준이 미국의 대형은행들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기 관리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러다 잘 통과를 했잖아요. 좀 이렇게 해석해 보죠. 그래서 다들 안도를 하셨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어떤 걸 터진 건 대형은행이 아니라 중소은행들이 터졌잖아요. 네. 그럼 중소은행들은 개선되었을까? 라는 퀘션을 한번 던져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다 뜯어볼 수는 없는데 요걸 한번 도움되실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은 FRB가 여기 긴급 자금 펀딩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긴급으로 당신들이 어려우면 쓸 수 있는 자금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이거 지난주에 발표된 자료인데 지금 이게 그 얼만큼 더 쓰고 있는데 계속 쓰는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뭔 말이냐면은 여기가 레코드 하이라고 하는데 중소은행들이 계속 이 긴급 자금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전히 네.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대출을 계속 좀 쓱 땡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이게 지난 3월부터 시작을 됐는데 12달 프로그램이에요. 9개월 뒤에 별로 없으니까 상환해야 돼요. 그죠? 일단 그런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실리콘밸리은행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객관적으로 중소은행들이 긴급자금 쓰고 있는 게 줄지 않고 있다는 거 하나 팩트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돌아가서 지난 3월 달에 실리콘밸리은행이 왜 터졌죠?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중소은행들이 국채를 갖고 있는데 금리가 계속 들면서 평가손이 굉장히 많이 난 상황에서 뱅크런이 발생해서 줄 데는 없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자, 그러면 최근에 금리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럼 평가손? 더 늘겠죠. 예, 빙고. 이 부분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자금 사정이, 그러니까 중소은행 입장에서 사정이 녹록지 않고 여전히 금리가 이렇게 높게 유지가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평가손 문제를 여전히 또 안고 있고, 네. 그러면 이렇게 중소은행들이 어려워지면은 이 중소은을 주로 거래하는 게 어디냐면 미국의 중소기업들이고, 중소기업이 그만큼 또 어려워지는 거고,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면 미국의 중소기업들 역할이 가장 큰 게 뭐냐면 노동시장에 고용을 창출하는 구조이고, 이런 다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이제 우리 고민이 좀 된다는 네. 그 얘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 불구하고 미국의 긴축한 효과가 바로 이렇게 안 드러난 게 우리가 여기 초과 익세스 세이빙이라고 초과 저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코로나 때 이렇게 급증을 한 거죠. 급증을 한 건데 이게 JP모건 자료에 의하면은 금년 10월 달 정도에 이 초과 저축이 드디어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아마 금년 4분기 정도에는 결국은 이 초과 저축 때문에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미국 경제의 4분의 3이 소비이고 컨섬션이고, 결국 소비가 대출을 이렇게 조였는데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는 거는 아직 개인들의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유동성 어디 나왔어? 세이빙 줬어. 그렇죠. 코로나 때 돈 받은 게 버퍼가 많아서 여전히 쓴 건데 그게 줄어든 거죠. 금년 한 4분기 정도에 줄어들 것 같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요런 시점을 봐서, 그러니까 타이트닝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봐서 아마 일반적으로 금년 4분기 내지年초로 이제 경기 침체 시점을 보는 것들이 일반적인 견해일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 정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약간 주식시장이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싼 라인에 있고, 또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료들이 여러 가지로 말해주는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 하면 한번 흔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요 앞 질문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주식을 많이 못 읽고 있다고 하면은 굳이 현재 시점에서 추가로 더 랠리에 뛰어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십시오. 네. 기다리신 다음에 좀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오시면은 그때 뭐 좀 다른 질문인 다른 얘기인데요. 네. 저는 한국과 미국은 좀 달리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실은 버블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리세션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주 충격이 엄청나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미국은 머니터리 팔러스,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의한 침체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과하게 잡았기 때문에 다시 브레이크 풀기 시작하면 다시 살아날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만약에 이제 통화 정책 효과가 만약 금년 하반기 어느 시점에 발생이 하면은 그때 좀 기다렸다가 그때 주식을 야금야금 늘려주셔도 늦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